26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도 종합주가지수 3000선을 회복하고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1% 정도만 남긴 정도로 상승을 했죠. 어느 순간 강세장이 찾아온 것일까요? 시장이 핵심을 짚어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이른바 투갭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숏 커버링이 있었는데요. 이때 선물 매수가 급증을 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현물 매매도 마찬가지였고 오로지 개인이 옵션 매도만이 눈에 띌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한 것은 갭으로 움직여서 회복한 것이고 실제로 거래를 동반하면서 바닥 찍고 올라온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10월물 시황에서 398에서 395선이 의미 있는 매도가 나온 자리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자리 직전까지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다음 레벨은 398에서 395선으로 회귀하는 것인데 그 자리부터는 본격적인 포지션 전쟁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어제의 시장은 장 초반에 숏 커버링이 나온 다음 장중에는 콜매도의 풋매도의 아주 전형적인 양매도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매도를 주도한 것은 개인들이 옵션 매도였는데요. 장 초반에 개인들이 풋옵션을 무려 2만 계약을 15분 만에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풋매도는 전부 외국인이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네이키드로 받은 건 아니고 풋 매수하면서 선물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지를 했다가 선물 매수를 11시까지 싹 털어내게 됩니다. 홍콩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약간 누를 때까지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계속했지만 홍콩이 바닥을 치고 돌자 다시 선물 매수로 전환했고 종가에는 선물 순매수 1,500억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은 거래량으로 시장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10월 초의 흐름이 외국인들이 양매수 포지션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위적인 눌림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회복하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크게 올랐다든지 하는 건 없죠. 그래서 그냥 개별 종목단에서 과도한 눌림이 해소된 정도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은 왜 이렇게 오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올해 과도한 IPO로 인해서 시가총액 자체는 증가했지만 기존 상장 종목들에서는 매수 수요가 빠져나가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쏠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긴 그림으로 보면 과도한 IPO는 증시의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IPO 종목들은 꿈과 희망을 주렁주렁 달고 증시에 입성하고 또 재무제표도 몇 개년치는 마사지하고 들어와서 최소한 상장 후 1년 동안은 어니 망가질 만한 일을 안 만들어 놓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증시에 입성해서 돈을 빨아간 다음 그걸로 뭔가 레벨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만 빨아가고 입을 싹 씻게 되는 그렇게 되면 증시가 망가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한국 증시 그 IPO 종목들은 나름 빅플레이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뻔뻔한 짓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거품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황으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 선물 시장 모두 거래가 뜸한 상태로 하루 종일 1% 이상의 상승을 지켜냈고 종가에는 숏포지셔너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합성 선물도 모두 상승하고 선물도 사실상 거의 종가 고가 수준으로 올라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만 상승하면 돼요. 어제도 상승시킨 종목을 보면 같은 페어의 그 하이닉스만 올리고 삼성전자는 참 징하게 눌러댔죠. 그만큼 삼성전자는 국민 주식이 돼서 수급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낮은 베타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 조정다운 조정이 전혀 없이 올라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실 증시 말고 다른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은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살살 눌리기 시작했어요. 유럽 세션 시장 무렵에는 점점 하락에 가속도가 붙더니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나오면서부터는 하락에 아주 빠른 속도가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채권 하락에 장기 채권보다는 단기 채권이 더 강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14일 새벽에 그 4시 한 50분쯤? 그때 2년 미국 국채 선물에 아주 강력한 급락이 일시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워낙에 크게 빠진 거라서
HTS상에서 그 롱틱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뭐 가격이 잘못 기록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줄 알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보통 그 롱틱이 발생하면 그 다음날 정정을 해줍니다. 근데 정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그 블룸버그에서 직접 봤어요. 그랬더니 롱틱이 아니라 실제 체결이 일어난 스탑로스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 이념물 국채가 처음 급락하기 시작한 때인 이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2020년 3월 그 선으로 금리가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약간은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주식시장에서 대형주가 이유 없이 급락 한번 싹 한 15% 이상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온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시장가로 물량을 패대기 친 경우 결국 그 자리까지 밀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손절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국 국채 2년물 선물은 순간적으로 금리 1%대까지 급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하락입니다. 물론 바로 회복을 하긴 했지만 실제 체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2년물 국채 선물은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옛날 제가 프라페사에 있었을 때 겪었던 국채 파동이 생각나는데, 이 채권 시장의 특징은 스탑로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나와요. 주식이야 뭐 바이 앤 홀드를 하고 뭐 해지를 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채권은 주식보다 이 롱바이어스가 훨씬 더 심한 분야죠. 특히 최근 10년 동안은 사실상 채권이 총강세장이라서 그냥 닥치고 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채권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아주 무서운 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이 눌림이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채권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커머디티 이야기도 해야 되겠네요. 아시아 세션에서 채권 밀리는 것과 함께 골드도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는데, 유럽 세션 들어와서는 골드는 깨지 말아야 할 자리를 연속해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와서는 모든 지지선을 아주 싸그리 깨버리고 급락이 나오죠. 혹자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호재로 골드에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 단기금리 상승이 가장 큰 이슈라고 봐요. 반면 이미 LME 세션에서 오픈 때부터 톤당 $10,000를 넘겼던 구리는 $1,250까지 급등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와리가리로 마감을 했어요. 옵션 만기를 맞이한 기름은 장 초반까지는 계속 흔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세가 커지면서 $82.6까지 올랐죠. 브렌트 기름도 뭐 $85 터치했고, 월요일도 저는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반면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4%대 급락을 했는데, 최근 변동성에 마이너스 4%가 무슨 급락이냐까지 할 수 있지만, 나이맥스 천연가스 말고 이 아이스 거래소의 천연가스라든지 그 네덜란드의 천연가스 TTF 이런 것들도 주말을 맞아서 4일간의 상승을 다 눌렀다는 점에선 의미 있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의 상승 추세가 전 이것으로 끝났다고 보진 않아요. 다음 한 주 정도 더 조정을 준 다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합니다. 요컨대 커머디티 랠리는 2차 파동 진행 중이고 에너지를 넘어서 원자재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세션 장 시작 전에 또 지수 선물은 올라서 출발했는데요.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었죠. 우선 장 시작 전에 발표된 경제 지표인 소매 판매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 9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7% 증가로 여전히 아주 개 서프라이즈를 보였어요. 근원 소매 판매도 전월비 0.8% 증가로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시 반응보다는 채권 시장 반응이 더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잘 나오면 또 단기금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년물부터 시작해서 5년물, 10년물까지 쭉 빠졌는데, 장 시작하고 나서는 나스닥 선물은 나름 눌리려고 했어요. 이 채권 약세 때문에. 하지만 은행주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또 변동성을 계속 패대니까 시장이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 반등장의 특징이 장중 매매는 참 어렵지만 하루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종가고가 양봉이 나오는 따라가기 힘든 장이죠. 어제도 이 멤버십 회원들께 롱포 질러 놨으면 모니터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게 되면 트레이더들이 적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시스템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 추종 비중을 좀 줄이고 비추세 혹은 역추세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변동성과 연계해서 로직을 짜는 것이 2015년 이후에나 생겼을 경우 2015년 이후에나 생겼던 것 같고,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시장 하나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많은 지표들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로직을 만들 수 있다는 무슨 뭐 땡땡땡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컨셉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로직이 창의성이 발현되려면 어쨌든 시장에서 참 많은 경험을 쌓아봐야 되는데 과최적화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능동적인 로직을 짠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돈 깨져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을 계속 죽이는 비추세 시장이라고 보고요. 비추세 구간에서의 점진적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는 추세 상승이에요. 근데 하루에 1%씩 오르는 게 아니라 하루에 0.6% 오르고 0.4% 5%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장중에 따라가긴 참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급등을 했는데 아마존은 그간 물류 대란 이슈로 우려가 있었던 것을 소매 판매가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숏 커버링이 나왔다고 보고요. 또 테슬라는 마이클 버리의 그 숏 청산 뉴스가 나오면서 숏 커버링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그 마이클 버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 언론에서 과대 포장한 게 맞아요. 13F 그 리포트 보면 옵션이 보유 현황만 나와 있지 옵션 매도 그러니까 발행은 그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극외가 풋옵션을 대량 매수하고 그보다 높은 행사 가격의 풋옵션을 대량으로 팔아놔서 일종의 백스프레드를 구성해 놨다고 그러면 그 포지션은 13F 보고서상에서는 매수만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급락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실제로 급락이 나오면 큰 이익이 나죠. 근데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되면 13F 보고서상에서는 옵션 매수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옵션이 모두 휴지가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클 버리가 손실 났겠다. 그것도 뭐 대박 손실이 났겠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손실이 없거나 오히려 약간 이익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3F 보고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명해지는 투자자들이 좀 감당해야 될 불편이라고 생각돼요. 저야 뭐 유명해질 일 절대 없겠지만 제 포지션을 모두 공개해야 된다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13F 보고서도 이 바이 부분만 공개되어 있으니까 스프레드라든지 뭐 구체적인 전략은 드러나 있지 않아서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여지가 많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13F 보고서는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별 금융주 중에 두 가지를 꼽고 싶은 게 있어요. 찰스 샵과 CME 그룹인데 찰스 샵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증권사죠. 근데 로빈후드에서 실망한 쪽에서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CME 그룹은 파생상품 해지 분야에서 거래량이 11%로 급증을 하면서 이익이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예요. 저는 이 CME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게 봐요. 지금은 장기 추세 전환기거든요. 이럴 때 해지 거래를 포함해서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이벤트를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재 변동성은 16.3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저는 15포인트 내려갈 때까지 계속 롱 포지션을 홀딩할 계획입니다. 지수 롱 포지션요. 참고로 빅스는 S&P 500에 대한 변동성이고 VXN은 이 나스닥 컴포지트에 대한 변동성인데 VXN은 아직은 18.51포인트예요. 근데 52주 최저가가 18.01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변동성 하락은 계속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 선물, 미국 지수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허리띠 딱 졸라매고 계속 홀딩을 권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한국 시장은 월요일 다시 한번 상승을 트라이할 것으로 봐요. 상승 타이밍과 모멘텀은 뭐 장 시작 후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눌렸던 삼성전자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월요일이 상승 한계선은 398선이 될 것으로 보고요. 400선을 바로 넘기기는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지난 10월물이 시장 급락 출발지가 초반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399포인트에서 395포인트 그리고 그 이하로는 계단식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399포인트 이상으로 가려면 여간 큰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또한 옵션 시장에서도 월요일날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콜옵션에서 롤링업 해지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콜 매도 미결제 약정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인위적인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398포인트 이상에서는 콜 410 이상의 옵션을 적극적으로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늘리게 되면 푸스 380 이하의 옵션은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있었던 370포인트 이런 것은 최소한 이번 달에는
구경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추세적 상승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과 함께 한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따죽장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다음 주 아시아 세션에서 골드가 언더슈팅 나올지 관찰하고자 하는데, 골드가 여기서 추가로 언더슈팅 나온 것은 저는 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750달러 선에 접근하면 골드에 대해서는 다시 롱 포지션을 잡을 생각이에요. 다만 하루 정도는 도치가 나오면서 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어느 정도 변동성이 가라앉은 채 재차 1800달러를 향해 가지 않을까 합니다. 더 좋은 전략은 골드 옵션 만기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는 단기로 매매하되 화요일부터는 눌림마다 골드 콜옵션을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기름은 텍사스 기름이 어렵사리 82달러 넘겼어요. 그러나 여전히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텍사스 기름 11월물이 이제 만기가 사흘 남은지라 12월물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12월물은 아직 82달러에 머물러 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12월물이 폭등을 하게 되면 그게 꼭지일 수 있기 때문에 텍사스 기름이 아시아 세션에서 오버슈팅하면 롱 포지션을 조금씩 줄여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톤당 1만 달러를 넘겼기 때문에 밀리면 계속 롱으로 보고 높은 변동성이 비추세 박스 구간을 형성하는 것을 잘 이용하면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하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게 장이 시작한 지 한참 돼서 올리면 그게 무슨 대응 전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멤버십 회원들분은 제가 미리 올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사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맥이 빠져요.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도 그렇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꼭 필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리서치 노력을 생각하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 한 해 채권시장 변동성이 가장 큰 화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 리서치를 낸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6월 이후 시장은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아예 주식 다 치우고 가자고 했는데 그런 리서치를 낸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델방꿀이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이번에 채권 매도 노래 부른 것도, 그리고 기름 72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때 기름 강력 롱이라고 한 달 내내 노래 부른 것도, 그리고 에너지에서 원자재 전체로 인플레이션 확산될 것이라고 노래 부른 것도 그냥 나온 얘기인가요? 물론 활용하기는 각자의 몫인데 저는 영상이 가치에 대해서 폄훼하는 분들을 보면 참 섭섭해요. 징징거리는 이야기 그만하고 미안하지만 그런 분들은 앞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멤버십을 가입하라는 이야기까지는 안 할게요. 하지만 컨텐츠의 품질을 생각하면 진짜 악플은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멤버십 회원들을 포함해서 응원해주신 분들께는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돈 벌 생각 없어요. 진짜 돈 얼마 안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응원에 은퇴한 트레이더는 활력을 얻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